네,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5번째 주제고요. 주민세 환원사업 전국 실태와 고양시 적용 방안에 관한 건데 오수기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살림 네가 맡아 이래놓고 예산 안 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자칫 알아서 살아 이런데 살 거 없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자, 요 얘기를 아주 진짜 가려운 데를 긁어주실 강좌입니다. 발표입니다. 오수길 선생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긁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자, 앞 시간에 최경혜 박사님이 마사 누수바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그분이 읽은, 그러니까 쓴 책 중에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는 책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은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이럴 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냈던 책인데 쓰기 시작했던 책인데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두려움에 대한 걸 쓴 거예요. 그럼 두렵다라는 걸로 이 희망하고 이 한 끗 차이인데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트럼프에 기댔거나 두려움 때문에 민병대가 생기거나 두려움 때문에 극우파가 생기거나 뭐 두려움 때문에 이슬람 근본주의들이 생기고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이제 주민세 환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중앙정부는 왜 우리한테 이 주민세를 환원한다고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왜 자치분권을 이 예산까지 다 줘야 되는데 왜 그것을 20년, 30년 동안 주지 않았을까? 그게 중앙정부의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자체에다가 내려주면 원래 이 주민세,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그러면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앙정부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워해서 쥐고 있었던 중앙정부가 정말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줬느냐? 그러면은 그것도 아닌 거고 많은 낭비를 해왔던 거고 오히려 더 문제를 양산하기도 해왔던 거잖아요. 지난 20년, 30년 동안 우리 지자체에서 마을에서 동에서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이 됐을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됐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발표에 전국 실태 그리고 우리의 대응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민세 앞서 이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많이 있었고요. 주민세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 지금 모범 사례라고 일컬어졌던 뭐 당진시, 세종시, 서울시 이 3개 사례를 볼 텐데요. 그 3개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이미 해온 일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세 번째 고양시 적용 방안 이것은 금방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민세라는 것이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이 되는 과정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99년도에 읍면동의 이 동사무소를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지방자치에 역량이 있느냐? 실제 이 99년도에 이렇게 전환되기 이전에 92년도에 선거를 넘겼던 그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도 중앙정부에서는 선거권만 준 거지 우리한테 선거권만 준 거지 아무것도 이 자치를 할 수 있는 거리를 안 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많은 지자체장들이 4년 뒤를 기약할 수가 없으니까 큰 사업으로 이렇게 각인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난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부터 지방자치 이러면은 늘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는 난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주민세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면 지난 20년,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고 얼마나 많은 이 문제를 해결해 왔을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 선에서도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4년 후에 어떤 재집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더 물어보고 했던 그런 역사가 축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에 2,99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초기에는 이 주민자치위원회 초기에는 이 문화 해설 아니면은 뭐 학원이 하던 거 이런 이 문화 프로그램을 대신하는 곳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해마다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박람회를 보면 많은 사례들이 더 개선되고 향상이 돼서 지금 이제 앞에 우리 배영민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계신데 웬만큼 잘해서는 명함을 못 내밀게 생긴 정도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냥 실험적으로 해왔던 그런 뭐 공모전 방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곳간을 채우는 그런 예산을 갖고 있었으면은 얼마나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일을 해왔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곳이 올해 6월 현재 626개 읍면동이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광명시 같은 곳에서 이제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민세라고 하면은 주민세의 지방세법의 74조의 균등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그러니까 주민이라면 누구나 내는 돈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내는 돈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세율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의 세율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그러니까 현재 주민세를 환원하겠다라는 것이 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에다가 부여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행정안전부가 전체 이 시군에다가 시도에다가 강제적인 지침을 보낸 게 아니고 표준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각 지역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해라 이런 것을 이제 권고하는 건데요. 각 지자체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걸로 표준 조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4월달에 개정이 된 것에 따르면은 주민자치위원회 자격 요건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고 외국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다른 참여 기구 간의 연계를 확대한다라든지 그래서 세종시 같은 곳에서는 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이것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한 거라든지 그것이 다 이런 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단위의 다른 활동들과 더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조항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민세 환원 사업, 이 환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도 약간은 우리가 그러니까 불쾌해야 되는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갖고 우리 마을이나 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재원인데 중앙정부가 해결해 주겠다고 다 뺏어가서 뭘 해결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단체자치, 그러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거권만 가져온 거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생활세계 중심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이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의 어떤 일정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아니면 어떤 대안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까라는 정책과 과제 개발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주민참여의 공간이고 민주주의의 확대의 공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열성적으로 지난 20여 년간을 버텨주면서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할까 많은 노력을 해왔죠. 그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봉사정신 이 정도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더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고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바뀌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는 형태로 우리 자치공동체 사업이든 아니면 뭐 마을공동체 사업이든 아니면은 중앙정부가 이 내려주는 사업이든 늘 일회성으로 기획했던 거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매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내는 그런 돈을 가지고 연간 계획도 세워보고 중장기 계획으로 5년, 10년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많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 계획을 수립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 마을 계획이라는 것이 참여자들이 모여서 최대한 아이디어를 짜냈던 거라고 하면 앞서 어느 분이 발표하셨죠? 그 내용 중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스위스처럼 못할 게 뭐 있느냐. 주민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5년, 10년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왜 못하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진시의 사례, 세종시의 사례, 서울시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초점은 저런 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니야? 라는 것을 포착하시면은 저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선진 사례라고 소개된 이 사례들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죠. 당진시는 주민세에 대해서 계속 연동을 시키고 일반 예산에서도 그만큼 매칭을 시켜가지고 주민자치회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은 이제 당진시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당진시가 군인 단위에서 시 단위가 된 게 몇 년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화력발전소가 또 생기고 철강 산업들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농촌인데 농지이고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동자들이 거주할 이 많은 아파트들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인구가 늘어가지고 시로 승격이 돼 있는데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도 공무원도 주민들도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게다가 서쪽에서 미세먼지가 내려오면은 이곳에 제일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미세먼지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진시가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문제를 저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자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사업을 5가지 유형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 특화 사업, 주민총회 지원 사업, 지역주민 소통 협력 사업, 아파트 공동주택 어울림 사업, 마을자치 활성화 사업. 저 5가지 유형의 사업을 보더라도 주민자치 특화 사업 이것은 각 주민자치회가 이 고유한 문제를 그 마을의 고유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죠. 주민총회를 지원하겠다. 이것은 더 많은 주민들이 모여야지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지역주민 소통협력사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는 돼지 축사가 있는데 뒤에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소통을 할 수 있게 할까라는 거고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할까? 또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 특화 사업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제 사업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청소년 손으로, 주민화합 가을음악회 개최, 어르신 인생 자서전 학교. 자, 고양시에서 우리 마을 단위에서,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사업들과 비슷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총회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주민총회 지원 사업은 학생이든 주부든 모여서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는 장을 계속 열어놓겠다라는 거고요. 마을 의제를 함께 공유하고 동의하고 대안을 만들 그런 장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우리가 주민총회를 더 활성화하겠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죠. 지역주민 소통협력사업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읍면 간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또 남부권 학생들이 이 기획한 청소년 축제를 어떻게 하면은 더 활성화시킬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소통과 체험의 장을 어떻게 마련할까? 우리가 고민해왔던 또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어울림 사업은요. 추억의 놀거리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것, 입주민 장기자랑을 개최하는 것, 화분의 재활용 단지 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군 단위에서는 이 정도로 활성화가 돼 있지 않는데 시 단위로 넘어오면서 서로 주민들 간에 공무원과 함께 시장과 함께 고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을자치 활성화 사업, 마을자치 활동가를 양성하고 주민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종시 사례는 어떨까요?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자치분권이라는 의미 또 일반 회계에서 이 매칭으로 이 주민세에다가 붙여가지고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주민세 전액을 읍면동에다가 이미 배정을 해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159억 원, 그래서 읍면동에서 143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왔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이나 언론의 반응을 보시면은 주민들은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긍심을 느꼈다, 성취감을 보았다. 언론에서도 세종시가 처음이고 자치 역량을 늘렸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얘기하죠. 공무원들도 잇따라서 혁신 사례를 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면 지역에서는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꽃동산을 운영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가로등을 신설을 했죠. 동 지역에서는 공중 화장실에 상수도를 급수를 하고 유아 쉼터를 만들고 운영을 했죠. 고향 만들기 사업을 했고 아름다운 이웃 행복한 이 종촌 뭐 이런 사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있다라기보다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우리가 해왔던 사업이다라는 것은 이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생활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세계의 대안을 내는 사업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중앙정부에서 아니면은 시청에서 고민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거나 아니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거의 못할 겁니다. 이 지역 주민들만이 알 수 있는 문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자, 서울시의 경우도 서울시에 마을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마을이 있지 이렇게 한 10년을 버텨온 건데요. 자, 그러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운영을 하고 갈수록 주민세 환원 사업을 더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4,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행정기관 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자치구의 센터와 함께 주민자치회에 도움이 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통해서 자치계획을 의결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2020년에는 80개 동까지 동 평균 4,4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해 보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휴공간을 개선하겠다, 마을의 일자리 과정 교육을 하겠다, 주민총회를 해보겠다, 우리 동네 공론장을 마련해 보겠다,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서울시도 공론장을 동네 차원에서 만들면 반드시 저 당진시나 세종시나 우리 고양시에서 마을 단위에서 했던 그런 사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생활세계 문제라는 것은 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 잘 됐다고 하는 사례 속에서 우리도 해왔던 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간의 우리 자치공동체의 경험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경험도 있고 우리 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경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동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모이면 우리 지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뭘까? 이걸 중심으로 시작해 볼 거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계획과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 우리 지역의 자원은 무엇일까?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이런 방식으로 이 설정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희한한 그림은 UN 차원에서 2015년에 2030년까지 193개국이 함께 해결해야 될 목표 영역이라고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는 국가 목표도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2019년도에는 경기도 목표도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도 저런 목표를 17개 분야를 가지고 지역 총회를 마을 총회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현안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어떤 목표랑 연결이 돼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 이 자원들이 또 생각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문제를 이 문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경제적인 영향, 사회적 영향, 환경적 영향도 생각해보고 우리 동네의 축제를 더 할까 말까라는 것을 토론을 해보면 많은 연결 지점들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총회도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은평구에서는 이 협치회의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이 틀을 가지고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함께 해결해 봅시다라고 하면은 중구난방이 되거나 자신의 이해관계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17개 분야 가지고 우리 동네는 어떤 게 더 제일 심각한 걸까요?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은평구에서 해봤던 것처럼 6가지의 우선순위가 나와서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 볼까? 우리의 건강한 삶을 어떻게 보장해 볼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은평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1인 가구가 많아서 7개의 주제를 하기도 했었죠. 최근에 이 중앙정부가 그린 뉴딜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 4대강 사업처럼 또 중앙부처를 공모사업을 시키거나 지자체를 경쟁을 시키고 있는데 이 로컬 그린 뉴딜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 어느 것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못할 게 없는 주제들이에요. 지방정부가 못할 게 없는 주제들입니다. 의료시설, 에너지, 먹거리, 돌봄, 전환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앞으로 어떤 것도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우리의 생활 문제를 더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중앙정부에도 우리 시청에도 얘기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자, 어떤 문제든 간에 주민총회와 공론장을 활성화해서 우리의 핵심 문제들을 뽑아내는 작업도 하고 앞서 보여드렸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든지 로컬 그린 뉴딜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업들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나 자치공동체 사업이나 사회적 경제 사업이나 제각기 진행되어 왔던 것도 주민자치회나 우리 자치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묶인다면은 훨씬 더 지역과 생활 단위의 뿌리 박은 사업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특별히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짠다라고 하면은 마을 활동가가 더 필요할 거고 사무국 역할도 필요할 거고 청년 주민들이 더 이 발굴되기도 할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5시 반부터는요, 이 5가지 주제 모두 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종합 토론을 할 거거든요. 자, 그 전에 우리 제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 앞에 하신 분들도 나중에 네,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예산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요. 되게 재밌었죠. 우리 오슬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간단하죠. 저기 용돈 줄 때 아이들 애가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겠다고 하면 넌 아직 안 돼 이러고 내가 가지고 있다 줄게 이러는데 아이가 용돈을 스스로 쓸 때가 되면 돌이킬 나이가 된 건데 정부가 이게 환원이란 말을 해놓고도 안 주는 건 아직 우리를 애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5시 30분에 이런 가려운 이야기 네, 구석구석 종합 토론에서 할 거니까요. 3분 정도 쉬셨다가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두 발표는 마치겠습니다.